안녕하세요. 62살 박선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 어느 날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나 제 삶을 비웃던 시누이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도금 벗겨진 시누이와 나의 낡은 보따리입니다. 새벽 5시 30분의 재래시장은 차가운 공기와 비릿한 삶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박선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셔터 문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박선자의 손등은 겨울 논바닥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찬물에 물을 씻고 배추를 절이느라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춧가루 물이 붉게 배어 있죠. 하지만 박선자는 이 거친 손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손으로 남매를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져나갈 즈음 시장 입구에 어울리지 않는 하얀색 외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리고 마치 영화배우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시누이 김수진이 내렸습니다. 김수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선명한 옷과 가방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목에는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둘렀고 귀에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달려 있었죠. 김수진은 가게 바닥에 닿을세라 까치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왔어요. 세상에, 이 가게는 여전히 고추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언니 옷에 밴 냄새 좀 봐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김수진은 코를 찡긋거리며 손수건으로 의자를 몇 번이나 닦고 나서야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박선자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컵 겉면에 묻은 물기를 보더니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언니, 나 요즘 청담동에서 유명한 곳 아니면 물도 함부로 안 마시는 거 알잖아요. 그나저나 이 팔목 좀 봐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준 시계인데 이거 하나면 언니 반찬 가게 1년 매출보다 비쌀걸요? 김수진은 자신의 팔목을 박선자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시계의 금빛 장식이 시장 통로의 희미한 전구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박선자는 그저 허허 웃으며 김수진이 좋아하는 깻잎장아찌를 한 봉지 넉넉하게 담아 건넸습니다. 수진 씨, 온 김에 이것 좀 가져가요.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다면서요. 언니도 참, 내가 요즘 이런 시장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요즘 우리 집 식탁에는 유기농 전문점에서 배달 온 것들만 올라온다니까요. 언니도 이제 이런 고생 그만하고 나처럼 좀 즐기고 살아요. 인생 참 답답하게 사신다, 정말. 김수진은 박선자가 정성껏 담은 봉지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김수진의 말투에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올케를 향한 은근한 무시와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삶이 김수진의 번쩍이는 시계와 화려한 가방 앞에서 한순간에 낡고 초라한 보따리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죠. 김수진은 거울을 꺼내 연신 화장을 고치며 다음 주에 떠날 유럽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비행기는 1등석을 예약했고 파리에 가서 어떤 명품 가방을 더 살지 고민이라는 김수진의 목소리는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김수진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며 수군거렸고 김수진은 그 시선을 즐기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다음엔 내가 파리에서 예쁜 스카프 하나 사다 줄게요. 이런 낡은 앞치마만 두르고 있지 말고 언니도 가끔은 나처럼 우아하게 좀 꾸며봐요. 아시겠어요? 김수진은 짧은 방문을 마치고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장을 떠나갔습니다. 김수진이 떠난 자리에는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 냄새는 박선자의 가게를 가득 채운 구수한 된장, 냄새와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를 억지로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다시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아린 통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박선자는 자신의 뭉툭하고 갈라진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수진의 번쩍이는 금장 시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은 화살이 되어 박선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혔습니다. 박선자는 말없이 행주를 쥐어짰습니다. 어둑해지는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며 박선자는 자신의 낡은 청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열심히 땀 흘려번 돈이 든 장부와 집에 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구워줄 조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김수진의 그림자가 머물다 간 자리마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박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멀어지는 외제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박선자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와 달큰한 갈비찜 익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죠. 박선자는 며칠 전부터 시장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힘겹게 들고 왔고 도라지를 일일이 손으로 까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힐 때마다 박선자는 낡은 앞치마로 닦아내며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 김수진은 오늘도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김수진은 들고 있던 커다란 금장 명품 가방을 식탁 의자 상석에 먼저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박선자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한참이나 훑어보더니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어머, 언니. 아직도 이런 기름진 음식을 생신상에 올리세요? 요즘은 다들 건강 생각해서 이런 건 입에도 안 되는데. 제가 가져온 이 수입 와인이랑 백화점에서 산 치즈가 훨씬 비싸고 몸에도 좋은 거예요. 김수진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철수는 눈치가 없는지 동생 김수진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며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박선자는 말없이 국그릇을 옮기며 시선을 아래로 툭 떨구었습니다. 김수진이 걸친 옷 한 벌이 자신의 한 달치 반찬 가게 매출보다 비싸다는 사실보다 며칠 밤을 설쳐 준비한 자신의 정성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그 태도가 박선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식사 도중 김수진은 은근히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커다란 보석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그 반지는 시장 골목에서 산 1,000원짜리 머리띠를 한 박선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김수진은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박선자의 거친 손을 가엾다는 듯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언니, 손이 이게 뭐예요? 여자 손이 이렇게 갈라지면 복 달아나요. 우리 남편은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이번에 가사 도우미까지 새로 붙여줬는데 언니는 참 미련하게 사시네요. 박선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듯 서글픈 기분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생신날에 얼굴을 붉힐 수는 없었습니다. 박선자는 서둘러 그릇들을 정리하며
싱크대 앞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박선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김수진의 화려한 웃음소리에 무쳐 누구도 그 뒷모습에 담긴 쓸쓸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수진은 자신이 가져온 명품 로고가 박힌 스카프를 시어머니 목에 둘러주며 생색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김수진을 연신 축혀 세웠고 박선자가 구석에서 과일을 깎는 모습은 마치 남의 집 식모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김수진의 명품 가방이 식탁 위에서 위세를 떨치는 동안 박선자의 정성은 시장 바닥에 낡은 보따리처럼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잠시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김수진의 삶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무시가 박선자의 마음을 자꾸만 멍들게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수진이 이번에 새로 산 외제차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박선자의 낡고 고단한 일상을 비웃듯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밤, 집안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박선자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무거운 몸을 움직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는 박선자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죠. 거실 소파에 편하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김철수는 오늘 받은 용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박선자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 씨 말이 좀 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생하며 차린 음식들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선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철수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철수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박선자를 타박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수진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동생이 잘 나가서 좋은 거 사오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신이 못 꾸미고 사는 걸 왜 애꿎은 수진이 탓을 해? 괜히 자격지심 부리지 말고 잠이나 자. 김철수의 차가운 말은 박선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박선자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박선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통에 물을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박선자의 억눌린 울음소리를 대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김철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자는 어두운 부엌 조명 아래 홀로 서서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수진이 비웃던 시장표 옷과 고춧가루 냄새 밴 앞치마가 박선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박선자는 묘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김수진의 화려한 명품 가방이 자신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곧 박선자라는 사람의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선자는 젖은 손을 닦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박선자는 자신이 지켜온 반찬 가게와 그곳을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김수진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자신을 무시해도 박선자가 일궈온 삶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박선자는 이제 더 이상 김수진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비웃어도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겠다고 다짐했죠. 박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 가게에서 쓸 재료들을 장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쥔 박선자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뿐인 김수진의 삶보다
비록 투박하고 냄새나더라도 속이 꽉 찬 자신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박선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깊은 밤 홀로 선 부엌에서 새로운 결심을 품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고개를 당당히 들고 시장 골목을 걸어갈 것이라 생각하며 박선자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을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불어오던 오후였습니다. 박선자는 가게 앞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며 오랜 단골이자 친구인 명숙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명숙은 젊은 시절 백화점 명품관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썰미 귀신으로 통하는 이였습니다. 박선자가 콩나물 뿌리를 떼어내며 고단한 일상을 털어놓을 때 다시 한번 그 요란한 외제차 소리가 시장통을 뒤흔들었습니다. 김수진은 오늘도 화려한 털코트를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김수진은 손에 들린 짙은 밤색 가방을 보란 듯이 박선자의 낡은 평상 위에 툭 올려두었습니다. 그 가방은 명품 중에서도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유명한 모델이었죠. 김수진은 명숙의 시선을 의식한 듯 가방에 묻은 먼지를 손등으로 정성스럽게 털어내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큰 건 하나 했다고 한정판으로 구해준 거예요. 이거 하나면 아파트 전셋값이라던데 나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어. 박선자는 그저 참 귀한 거네 하며 대꾸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명숙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김수진이 가방을 고쳐 잡는 틈을 타 가방의 이음새와 로고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김수진은 명숙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는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네라며 바쁘게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수진의 차가 멀어지자마자 명숙은 박선자의 팔을 꽉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자야, 너 저 신우이 말 다 믿지 마라. 내 눈은 못 속여. 저 가방 로고 박음질이 삐뚤빼뚤한 게 딱 봐도 짝퉁이야. 명품은 저렇게 가죽 광택이 번들거리지 않거든. 박선자는 깜짝 놀라 명숙의 입을 막았습니다. 명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 씨가 얼마나 돈 자랑을 하는데 가짜를 들고 다니겠니? 남편이 사준 거라고 그렇게 기세등등한데. 명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믿어봐. 가방뿐만이 아니야. 아까 그 코트도 단추 구멍 마감이 엉망이더라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빈 강정일 가능성이 커. 잘 나가는 척하면서 너 무시하는 게 어쩐지 수상하다 싶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네. 박선자는 명숙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진이 쏟아냈던 그 수많은 자랑과 무시들이 거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박선자는 자신의 투박한 손과 낡은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명품은 아니지만 이 앞치마에는 30년 세월의 정직한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김수진이 휘감고 있던 그 화려한 것들이 사실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선자는 알 수 없는 서글픔과 기묘한 의구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박선자는 다시 콩나물로 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김수진의 그 번쩍이는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수진은 왜 그토록 가짜 껍데기에 매달려야 했을까요? 무엇이 김수진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기에 올케인 자신에게까지 거짓된 위세를 떨쳤던 것일까요? 박선자는 명숙이 건네준 그 작은 단서 하나로 인해 김수진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선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콩나물 봉지를 묶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노란 전등 불빛이 박선자의 깊은 고민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박 선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5시 10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눅눅한 공기를 몰아내려 솥에 불을 올리고 있는데 가게 앞 골목에 낯선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평소 타던 화려한 외제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헝클어진 머리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김수진이었습니다. 김수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도망치듯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수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늘 빳빳하게 다려진 명품 옷 대신 목이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 대신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박 선자를 보자마자 힘 빠진 다리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비친 김수진의 눈은 며칠 밤을 지새운 듯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언니밖에 없어요. 김수진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오만했던 자랑이 아니라 비참한 애원이었습니다. 박 선자는 당황하여 김수진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김수진은 박 선자의 앞치마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 속에서 번쩍이던 금장 시계와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보석들은 예전에 광택을 잃은 채 여기저기 도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김수진의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 그동안 김수진이 보여준 화려한 생활은 모두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사채로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었습니다. 명숙의 눈썰미대로 김수진이 들고 다니던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은 모두 동대문 뒷골목에서 산 정교한 가짜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무서웠어요. 언니한테 잘난 척이라도 안 하면 제가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우리 애들 학교까지 찾아온대요. 언니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이라도 좋으니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김수진의 고백은 박 선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자식들을 키워온 박 선자에게 김수진의 삶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 선자는 김수진이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며 내뱉었던 독설들이 사실은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수진은 바닥에 흩어진 가짜 보석들을 주워 담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박 선자는 김수진의 앙상한 어깨를 보며 분노보다는 깊은 가엾음을 느꼈습니다.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김수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박 선자는 끓어오르는 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선자가 평생 일궈온 소중한 가게와 쌈짓돈은 김수진에게는 그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시멘트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수진이 저지른 거짓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가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 아래 김수진의 가짜 명품 시계는 도금이 벗겨진 채 흉측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 선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수진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김수진의 화려한 연극은 막을 내렸고 잔혹한 현실만이 두 사람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 선자가 김수진을 가게 뒷방에 겨우 진정시켜 앉힌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평화로워야 할 시댁 마당에서
고함과 비명이 섞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박선자는 불길한 예감에 앞치마를 벗을 겨를도 없이 시댁으로 달려갔죠.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박선자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들이 시댁 거실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흙발로 거실 카펫을 짓밟으며 고함을 질렀고 시어머니가 아끼던 화분들은 바닥에 나뒹굴어 깨져 있었죠.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김수진의 명품 스카프는 갈갈이 찢겨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사내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사내들이 내민 채무 확인 서류 한 장에 김철수의 손등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내가 왜 사채를 써? 내 남편 사업 잘 된다며. 유럽 여행 가고 명품 산다더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김철수의 비명 섞인 외침에 김수진은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사내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의 낡은 가구들에 차류라고 적힌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는 맛에 살았던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선자는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시어머니는 박선자의 손을 뿌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 없다. 저놈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딸이 얼마나 잘 사는데 저런 깡패놈들이 와서 이 난리를 쳐. 하지만 무너진 진실은 시어머니의 절규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사내들이 떠난 뒤 거실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김수진이 그동안 보냈던 돈봉투와 명품 선물들이 모두 빚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김철수는 바닥에 흩어진 가짜 금반지를 발로 차버리며 김수진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내가 감히 우리를 속여? 내 그 가짜는 자존심 지키겠다고 어머니 심장에 대못을 박아? 박선자는 이 모든 난장판을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비애에 잠겼습니다. 김수진의 허영심이 부른 불꽃은 결국 온 가족의 평화를 태워버리고 말았죠. 김철수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김수진을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고 김수진은 오빠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선자는 차마 이 광경을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끈한 믿음은 이미 조각조각 나버렸습니다. 화려한 껍데기가 깨진 자리에는 오물 같은 진실과 서로를 향한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놓은 듯 허공을 바라보며 김수진의 이름만 불렀고 김철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박선자는 차디찬 바닥에 흩어진 흙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이 무너진 집안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당한 배신과 눈앞의 절망은 시장통의 모진 바람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는 차디찬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화분 조각들과 도금이 벗겨진 김수진의 가짜 금반지는 마치 이 집안의 무너진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분노로 씩씩거리던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김수진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마당 구석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며느리 박선자를 반찬 가게 하는 여자라며 은근히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묵묵히 깨진 조각들을 치우던 박선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선자는 방으로 들어가 해지다 못해 실밥이 터져나온 낡은 청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두는 박선자의 손은 오늘 새벽에도 밭일을 하고 온 듯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박선자는 가방 안에서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긴 통장 몇 건과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수진 씨, 고개 좀 들어봐요. 여기 한번 봐요. 박선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박선자는 보자기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들고 다니던 화려한 가방 하나 값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박선자가 3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춧가루 냄새를 맡으며 10원 한 장 아껴 모은 피와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에는 수진 씨가 비웃던 그 고약한 장 냄새가 배어 있어요. 나는 수진 씨처럼 번쩍이는 보석은 없지만 내 손으로 땀 흘려번 이 종이 쪼가리들이 내 인생이었고 내 자존심이었어요. 박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가족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려 동생의 화려함에 기댔던 지난날이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선자는 통장 한 권을 김수진의 무릎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수진 씨 아이들 학비랑 당장 급한 사채 이자라도 막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반찬 팔아모은 거라 함부로 쓰면 내 손가락이 피눈물을 흘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짜 껍데기 말고 이 돈에 담긴 무게를 좀 느껴봐요. 김수진은 박선자의 거칠고 뭉툭한 손등 위에 자신의 가느다란 손을 겹쳤습니다. 도금이 벗겨져 흉측해진 자신의 손가락과 달리 굳은 살이 박인 박선자의 손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고 귀해 보였습니다. 김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으며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깨닫고 박선자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손이 그렇게 아린 줄도 모르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요. 김수진의 통곡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의 낡은 통장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아랫사람 보듯 대했지만 정작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을 구원한 것은 며느리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반찬 장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박선자는 울고 있는 김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폭발했던 자리에 비로소 진실한 이해와 참회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은 찢겨나갔지만 박선자가 건넨 낡은 보따리 안에서 가족들은 비로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박선자의 진심이 마침내 김수진의 얼어붙은 허영심을 녹이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 세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시장 골목에 파릇한 봄나물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자의 반찬 가게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면 활기차게 문을 엽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박선자 혼자 지키던 가게에 수수한 면 티셔츠에 커다란 앞치마를 두른 김수진이 함께 서 있다는 것이죠. 김수진은 이제 번쩍이는 금장시계 대신 손목에 빨간 고무줄을 차고 명품 가방 대신 흙 묻은 채소 바구니를 듭니다. 김수진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가짜 명품들을 처분했습니다. 그 돈과 박선자가 빌려준 쌈짓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지금은 박선자의 밑에서 반찬 일을 배우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추 한 포기 씻는 것도 힘들어 눈물을 쏟던 김수진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야무진 손길로 나무를 묻힙니다.
김수진은 손가락에 박힌 굳은 살을 만지작거리며 박선자를 향해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언니, 저 오늘 콩나물 무침간 딱 맞췄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다 사가셨어요. 예전에 백화점에서 가방 샀을 때보다 지금 2,000원짜리 한 봉지 판 게 훨씬 더 기쁘네요. 박선자는 그런 김수진의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저 화려하던 시누이가 고생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선자를 안도하게 만든 것은 남편 김철수의 변화였습니다. 김철수는 이제 퇴근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박선자의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김철수는 박선자의 거친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백했죠. 여보, 내가 평생 당신 손 고생한 건 모르고 동생 껍데기만 부러워했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일궈온 이 가게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박선자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이제야 내가 인정받는구나 싶은 안도감이 들었죠. 물론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김수진이 예전의 화려한 삶을 그리워하며 한숨을 쉴 때도 있고 박선자 또한 평생 모은 돈을 내놓은 것이 문득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 박선자는 생각합니다. 서로의 못난 점을 덮어주고 냄새나는 앞치마를 함께 나누어 입으며 살아가는 것 말이죠. 해질녘 시장 통로에 노란 조명이 켜지자 김수진은 박선자의 퇴근길을 배웅했습니다. 김수진은 이제 더 이상 박선자의 옷에서 나는 장냄새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냄새라는 것을 압니다. 박선자는 자신의 낡은 청가방을 메고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도금이 벗겨진 가짜 금반지는 버려졌지만 그 자리에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보석이 피어났다고요. 박선자는 내일 새벽에 무칠 달큰한 시금치 생각을 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비록 거칠고 투박한 인생이었지만 박선자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62년 생애 중 가장 빛나는 시간임을 느낍니다. 낡은 보따리 속에 담긴 것은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한 여성의 위대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